청년 당원이 온라인 당원도 많고 그렇죠. 청년 당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또 박주민 의원의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네. 제가 말하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말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약간만 돌려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면 네. 제가 이미 뉴스공장에서 얘기했어요. 네. 박주민은 득표력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박주민이 득표력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표를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김부겸 양쪽 다 양자 대결 가져오죠. 때는 가져오죠. 양쪽 다 가져오죠. 근데 이낙연 후보 쪽의 표를 더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친문표를 좀 더 네, 가져오겠죠. 그리고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네. 이건 만약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네. 만약에 박주민한테 잡힌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의원들하고도 얘기 많이 해봤는데 당대표가 설마 되겠어? 이런 생각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유로워요. 네.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 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좀 전당대회 국면에서.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선 후보고 또 무게감과 책임성 네. 그리고 실제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권리당원의 마음을 얻으려면 속 시원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약간의 제약이 있고 예. 박주민은 완전히 양손 양발 다 풀린 상태에서 자유롭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가능성이 있다. 거의 제2의 정청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군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득표력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방송 끝나고 이낙연 몇 프로, 박주민 몇 프로, 네. 김부겸 몇 프로를 제가 써드리고 갈게요. 써드리고 저도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나중에 맞는지 네. 둘만 아는 걸로.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당 대표 네. 선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당 대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온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 맞잖아요. 그리고 당 대표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적어도 7개월 동안 이 엄중한 시기에 당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륜과 경험 그리고 당 대표가 됐을 때 캐비넷 사무총장은 누구, 뭐 정책위장은 누구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구상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건 필요하죠.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바로 가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이제 또 나오지 않습니까? 7명. 그럼 이 최고위원들을 이끌 수 있는 좀 리더십. 네. 저 최고위원을 해봐서 알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구 편 드는 거 아니야? 누구 또 불리한 거 아니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어찌됐든 누가 봐도 자타공인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지지율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우리 당의 제일 주자고 자산이잖아요. 네. 이분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될 때 박지원 이제 우리 편이 됐네요. 네. 그분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당권도 먹고 대권도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욕심쟁이다 하는 식으로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득표율 차이도 별로 나지도 않았고 네. 문재인 대표가 그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입었죠. 네. 많이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계속 흔들어댔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낙연 후보가 문재인 대표가 됐을 때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염려스럽다. 이것은 누구를 위하고 아니하고를 떠나서 우리 당을 위해서 네. 제가 드리는 충언이고요. 근데 지금은 국면은 그때랑 조금 달라서 제가 볼 때는 뭐 김부겸, 박주민 의원이 그런 형태로 옛날에 박지원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선거라는 것이 네. 본인도 몰라요. 가다 보면 과열되면은요. 네. 자기도 모든 것을 걸고 하기 때문에 이 감정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낙연 의원의 강점, 김부겸 전 장관의 강점, 박주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각각에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기본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박주민 의원의 표는 제가 볼 때는 박주민 개인의 표 플러스 민주당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 표가 얹혀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박주민 후보의 득표력이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 우리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정치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정하지 않고 네네. 봐가면서 결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다. 그럼 조금 더 그러면 움직이고. 박주민 후보가 손해를 보는 거고, 네. 별로 뭐 상처받을 것 같지 않은데 네. 전략적 투표. 네. 호남에서 계속 전략적 투표 나오는 것처럼 우리 권리당원들의 그런 지혜 이런 것을 이제 믿는 수밖에 없죠. 최고위원은 누가 1위 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뭐 1, 2 최고위원 1, 2 정도는 뭐 살짝 언급해도 상관없을 근데 이거 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개 지지로 예.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반이 센 사람이 유리합니까? 그러면 기반 쪽으로 얘기하면 지역이라든가 성향, 뭐 예를 들면 이념 성향이라든가 뭐 조직 기반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대중적인 지명도 뭐 이런 게 있죠. 정청래를 잡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1등. 누구랑 요즘에 밥 먹고 다니십니까? 요즘에 누구랑 밥 먹고 다니십니까? 여러 사람이랑 밥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최고위원 선거가 오히려 좀 잘 안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압도적 1위가 좀 그렇게 딱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지도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터인지 약간 지금 마이너리그 비슷한 이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정청래 이후로 최고위원 중에 존재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사실. 심지어는 어떤 댓글에서는 좀 최고위원이 좀 병풍 같다 이렇게 좀 그림이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권리당원이 있으실 텐데 많습니다 여기. 최고위원 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 대표만 관심 갖지 마시고 최고위원도 굉장히 주목해서 관심을 갖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시죠. 네. 자, 이제 언론 얘기를 좀 안 다룰 수 없는데 원래 이게 이제 종편은요 코너고 이 언론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내 의원께서 늘 맨 앞에 서서 언론 개혁 문제를 다뤄왔고 또 안티조선 이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또 정치인 신분에도 그거를 뭐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신데 제가 지금까지 네. 정치 한 이래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초선 때만 해도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공격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무시 전략이 요즘은요 예. 저에 대해서 기사를 잘 써줍니다.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종편 재승인 문제 때문에 TV조선? 그래요. 그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는데 예. 이거 좀 징벌적 손해배상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겁나서 혹시 그럴 수도. 예. 그럴 수도. 근데 이제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서 갖고 있는 목표가 이따도 말하겠지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초선 때는 국회의원과 안 친한 국회의원, 국민과 친한 국회의원. 국민과 친한 국회의원. 왜냐하면 국회의원끼리 끼리끼리 모여다니면 네. 이거 국민하고 안 친하게 된다. 아니 근데 그건 의도치 않게 국회의원들이 다 싫어했잖아요. 하여튼 50%는 그렇고. 그래서 국민과 친한 국회의원이 됐는데 요즘은 목표가 새로 바뀌었어요. 네. 국회의원과도 친하고 국민과도 친한 국회의원이 되자. 지금부터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초선 의원들을 몰고 다니십니까? 몰고 다니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초선 때, 재선 때는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게 있어요. 후배 초선 의원님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 국회의원이 되자. 그게 하나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한다. 그래서 입법 머신이 되자. 그래서 입법 머신. 네. 원래 법안은 옛날부터도 제일 많이 내셨잖아요. 법안 그래서 자체를. 19대 재선 때 낸 법안이 170개 가량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1년에 100개, 400개를 내서 보좌진들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힘들죠. 그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보좌관이 지금 법을 70 몇 개를 만들어놨어요. 이미 와우. 그래서 지금 한 40, 얼굴이 누렇게 떴어 벌써. 40개 가량 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정청래 의원 하면 좀 세고 말만 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어요. 잘못된 오해인데 입법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19대 때부터 그건 뭐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로 갔는데요. 네. 저는 상임위와 관계없이 네. 입법을 하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설령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제는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예, 그래서 예. 논쟁적인 법안 예.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구 고치고 숫자 고치고 그렇죠. 그런 법은 내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20대 국회 때 통과 안 됐던 것도 끄집어내서 이렇게 또 자구 수정만 해서 또 발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당 의원들은 불편해할 수 있는 법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환법은 이미 냈고요. 네네. 국회의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 내면 또 무작위 또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으로 뽑혀가지고 2, 3년 국회의원 활동을 안 합니다. 장관 하느라고. 그럼 이게 과연 잘 된 거냐. 다른 것은 겸직 못하게 하는데 장관은 겸직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지역 그 대표 국회의원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기간 그렇죠. 동안. 예.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러면 보고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만 4년 동안 일하자. 장관은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전직이나 다른 사람들 쓰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논쟁의 요소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주민들은 국회의원 하라고 뽑아줬지 장관 하라고 뽑아준 건 아니거든요. 그 일부 또 의원들은 그런 법안도 막 내지 않습니까? 가끔 뭐 3선 이상, 뭐 4선 이상 금지법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은 하지 말자, 현역 때는. 그러면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하든가. 네. 이걸 한번 논의해 볼 때가 됐다, 이제. 논의해볼 우리가 때. 그냥 고정관념으로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한번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의원님께서는 입법 활동은 입법 활동이고 네. 국회 내에서 이야기는 이야기고 네. 그 메커니즘보다는 네. 좀 여러 국민들과 함께 네. 좀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런 그러면 쪽 제가 방향이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느낀 뭐였냐면 네. 문재인 정부 4년 차, 5년 차에 네. 장관으로 나는 입각은 안 하겠다. 이 얘기를 딱 마음을 굳히신 거 아닙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임명직은 안 가겠다. 임명직 안 가겠다. 근데 이거는 누구를 뭐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논의해보자. 국회의 기능과 행정부의 기능.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싫어할 거예요. 왜 국회의원은 내리 3선, 4선, 5선 하면서 네. 왜 시장, 구청장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렇지. 3선까지밖에 못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음. 국회의원도 똑같이 3선하고 한번 쉬는 걸로. 아. 그게 네. 싫으면 지자체장도 풀어라.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러면 국회의원은 3선만 하고 그만하자라고 하는 법을 내려고 했더니 헌법 위반이에요. 참 그것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이제 컨설팅 하니까 네.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요.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후원회를 네. 본선 때만 후원회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 구의원까지 후원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미 이거를 준비하고 뭐냐면 있어요. 예비 후보 등록했을 때부터 네, 그럼요. 모집할 수 있도록. 이미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정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것은 참정권의 제한이잖아요. 공정하지 피선거권의 않죠. 제한이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위주로 한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마포구의 정청래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10명입니다. 네. 근데 유권자 절반인 시의원은 보좌관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거 토론했어요. 예. 적어도 보좌관 한 명쯤 만들어주자. 이게 예산 낭비라고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이 40조에 가까운 서울시 예산을 잘 감시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오히려 이길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조선일보 일면에서 오보를 냈어요. 근데 재판 거치고 뭐 해서 2년 후에 20몇 면에 오른쪽 귀퉁이 아래 보이지 않게 내요. 정정보도를. 그렇죠. 예. 그러지 말고 같은 분량, 같은 지면, 같은 사이즈로 그거 필요하죠. 일면에 네. 정정보도를 내고 그거 사과문을 내라.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정보다 된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니, 거예요. 지금 몰라요. 그리고 조선일보 이면에 예. 지금 뭐 그런 정정 보도를 하는데 코딱지만에 나오고 코딱지만에. 있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변호사 코딱지보다 개혁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KBS 9시 뉴스 일면 톱으로 허위사실 잘못 오보를 냈다. 그러면 15가 울리자마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죠. 딱 하고 까만 자막으로 사과문 올리고 파란 자막으로 같은- 하지. 예. 검은 자막. 더불어민주당 빨간 색깔로. 자막. 그렇게 하라. 예를 들면 이것이 상식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입법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토론해보자.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의원님께서 큰 꿈을 진짜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 논의해볼 만한
의제들을 꼼꼼하게 지금 챙기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네. 2004년도에 쓰레기 만두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한 제 기억으로 2달간 네. 모든 언론이 진보 보수 두드려 팼어요. 네. 그래서 30대 전도 양양한 만두 사장이 한강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두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목숨을 버린 상태예요. 근데 목숨까지 이르게 한 그런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서 사과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피해를 주는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로 명백하게 네. 가해를 가했을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입법상으로 할 사안은 쭉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까? 꽤 있을 것 같은데 언론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예. 강화해야 돼요. 네. 그리고 방송이든 뭐든 간에 잘못했을 때는 예를 들면 구두 경고, 주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제재를. 왜냐하면 지금 가짜 뉴스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지금은 그건 제가 또 법을 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예. 네, 방송에서 심의 규정을 강화하는 거. 네. 네. 근데 이제 항상 반론이 뭐냐면 뭐 언론노조 기자협회에서 저한테 징벌적 손해배상 반대한다고 뭐 하고 토론도 하고 막 그러던데 미국은 일찍이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 그 네이버 지식백과라든가 위키트리는 가보면 나와요. 나무 위키 이런데 네. 17개 법안이 있어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예. 식품 위생 가지고 음식물 가지고 장난쳤을 네, 때 환경 가지고 장난쳤을 때 대기업이 하청 가지고 갑질했을 때 이미 17개 법안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3배 이내예요 다. 아. 예. 근데 왜 3배로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첫 번째 법이 아마 3배 이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저보고 왜 30배 안 합니까? 300배 안 합니까? 아까 여기 댓글에도 300배 막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죠. 제 심정 같아서는 30배, 300배를 하고 싶지만 일단 법이 통과돼야 되니까 일단 다른 법에 맞춰서 3배 이내로 일단 했습니다. 통과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어떤 언론이 따가지고 정청래 300배로 때리겠다. 막. 지금 그 한상혁 위원장인가요? 이거? 네네. 그 이번에 저기 재임명 됐죠? 이번 지금 청문회 하고 네, 있죠? 네, 거의 통과됐죠. 통과됐죠. 뭐 좀 개혁적 마인드가 뚜렷한 분이신가요? 저도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댓글에 정청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제한 없애라. 네. 네. 제한을 없애라. 다음에 박시영 국회의원이 돼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